지금의 그 미국의 그 트럼프 정책이라는 게 사실 민주주의랑 좀 동떨어진 게 있어요. 하버드 대학이나 대학교 좌파가 많아서 이제 지원을 끊는다면 트럼프가 협박하고 그러거든요. 러시아를 중국 편에 두면 안 되니까 우리 편과 가까이 둬야 되겠구나. 동맹국보다 적국인 러시아한테 너무 잘해주고 있잖아요. 중국과의 대전을 준비하는데 나라 자체의 시스템을 바꾸고 싶어하는 의지가 트럼프에 있는 것이고 트럼프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게 유령함대랑 소설에서 나온 내용이라.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김민석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한번 출연해 주셨는데 반응이 뜨거워가지고 제가 또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미국은 대만을 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영상을 올렸다가 날카로운 비판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작가님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소위 말해서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근데 아주 단순하고 유치한 질문일 수 있지만 또 이게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질문일 수도 있어서 이걸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군사 오타쿠이신 작가님이랑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래서 모셔봤는데요. 대표님이 오타쿠로 저를 소개해 주신 만큼 이제 오타쿠 관점에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항상 이제 전쟁 나면 누가 이겨 이런 게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 이게 이것도 이길 수도 있고 저것도 이길 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맞아요. 오타쿠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자신 있게 말할 뭔가 이런 걸 항상 찾거든요. 물론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네. 결론부터 한번 말하면 단기적과 장기적으로 그 기간을 구분해서 설명하면 그래도 조금 더 정밀한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도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여전히 중국조차도 미국이 더 강력하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옛날의 사례, 그러니까 과거의 강대국 간의 세력 교체했을 때 항상 승자가 원래 기존에 있던 잘 나가는 국가들이 공격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도전자가 이제 공격을 받다가 이제 죽고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의 공격을 오히려 유도하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하는데. 재밌겠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렇게 할 때 미국이 아이고 이놈아 이게 아니고 살살 약을 올리면서 야 한번 덤벼봐 이렇게 하다가 덤비면 그냥 막 이렇게 이게 술자리에서 절대로 이제 먼저 때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선빵을 날리지 마라. 이 나중에 그게 이제 경찰서 가면 불리하다. 재밌게 표현하자고 하는 거지만 사실 국제 정치에서 선제 공격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국제적인 윤리와 규범을 안 지키는 국가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는 나라들이 그 디벨트, 디버프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절대 먼저 나서지 않되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유도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다.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약 올렸다 해서 때리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죠. 이 논리는 사실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제가 만난 이제 외국의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이런 밀리터리 매니아 중에서 일본이 옛날에 2차 세계대전이 일었을 때 미국이 어그로를 끌어서 쉽게 말해가지고 에너지나 이런 봉쇄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변명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 좀 극우파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이게 물론 이제 납득되거나 우리가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국제정치가 흘러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소설을 하나 가져오셨어요. 저는 이제 유령함대 고스트 플릿이라는 소설을 이 독자 여러분들한테 좀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게 유령함대. 네, 미국이 유령함대를 만들어서 중국을 이겨낸다. 이렇게 딱 한 줄로 끝낼 수 있지만 그 안에 너무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상상력이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요거를 썰프면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 혹은 미국은 왜 지금 중국한테 저러는 걸까? 이에 대해서 오타쿠적인 면모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네. 유령함대라는 소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유령함대 일단 저자부터 말씀드리자면 피터 W. 싱어, 오거스트 콜 이 두 분이 저자인데 뉴욕타임즈에서 연재를 하거나 아니면 원래 국방 싱크탱크에 있던 분들이 전문 소설가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 분이어서 이분들은 이제 피신트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미국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알려주는 수단으로 소설을 썼다. 그리고 그게 유령함대다. 왜 경각심을 가져야 되냐? 우리가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지금은 쥐고 있고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오바마 말기 트럼프 초기 요쯤에 이제 유행했던 것이라 가지고 그때만 해도 중국의 국력이 그렇게 세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이제 경제 성장률 엄청났죠. 일종의 시진핑 1기, 2기 이쯤이니까. 그래서 이대로 이제 중국이 강해지면 미국의 패권이 위험해지고 미국의 패권이 어떻게 해야 위험해질 수 있는가 이런 거에 경고를 소설로 쓰고 이게 너무 대박이 났어요. 이게 나온 지 오래돼서 이제 검색해보면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국방부의 피독서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다 이걸 보고 배우는 와, 그런 상황이 그 정도예요? 돼서 오타쿠로서 재미를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지만 그래도 진지하게 국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한 소설 스토리도 재미로 보실 수 것도 이제 좋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면 우리 국제 정치, 대한민국 정세, 경제는 어떻게 될까 들으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케이. 그 소설이 그냥 소설이 아니다. 네. 진짜 전문가들도 많이 보는 소설이고 배울 점이 있다. 시사점이 있다. 어떻게 되나요, 이거? 이 스토리를 진짜 간단하게 하자면 중국이 먼저 미국한테 시비를 거는데 미국이 맞아. 거의 반죽음 상태가 돼요. 하지만 미국이 반격을 해가지고 결국 이겨. 아니요 무승부로 끝난다. 그래요. 왜 졌는가? 왜 이겼는가? 무승부로 왜 끝났는가? 요게 대해서 지금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네. 저는 이 일단 소설을 첫 번째로 져요. 네. 내가 중국이 한번 했을 때 많이 밀리나 보네. 아니, 많이 마치 우리 밀린다. 6.25 전쟁할 때 우리 막 부산 근처까지 갔던 것처럼. 네, 제가 스토리 이야기는 이제 정확하게 세세하게 하는 것보다 좀 인사이트나 이런 흥미를 좀 돋보기 네네네네. 위해서 자세한 건 이야기하지 않지만 일단은 하와이부터 뚫려요. 하와이부터. 한순간에 쑥 하고 뚫리는데 이 과정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재밌기 때문에 요게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좀 소설로서 재밌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는 아니고요. 아니 네. 소설로서 재밌고 실제로는 하와이가 점령되면 뭐 큰일 나죠. 네, 어쨌든. 하와이가 점령되고 잔데 네. 소설 너무 재밌게 쓴 거예요. 와 이래 가지고 미국이 어이없이 지구다. 이 몇 가지 사례 있는데 일단 네네. 제조업에서 집니다. 왜 제조업에서 지냐? 전쟁이 났는데 이때 당시 설정이 미국이 그래도 강했어요. 군사력이 중국이 약했는데 시비를 건 거예요. 하지만 중국은 제조업이 강하고 중국의 제조업 칩들 그러니까 반도체들이 미국 무기에도 다 들어가 있어서 전쟁이 딱 시작하니까 각종 전투기에 있던 중국산 반도체 칩들이 바이러스를 내뿜거나 해킹을 하거나 무력화돼가지고 미국 전투기들이 다 떨어집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 사례나 이런 것도 있어서 옛날에 논란이 됐는데 중국산 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거의 발작적으로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네. 옛날에 한번 무슨 다림이라든가 이런 거의 중국산 칩들이 모든 것을 다 감시하고 봤을 수 있다 이런 폭로 기사가 나와가지고 그 아니다 맞다 이 진위 논쟁이 있었는데 핵심은 반도체 주권 그 다음에 반도체 생산 능력이 주도권이 미국이 없으니까 미국이 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일단 하나 있었고 이 소설에서 네. 두 번째로 과학기술에서 졌어요. 과학기술이 어떤 과학기술이냐면 기초과학. 여기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이제 좀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이 돼요. 한편이 돼가지고 뭐 물자를 교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과학기술, 기초과학에서 투자를 한데 기초과학이 전쟁의 향방을 바꾸는 걸로 여기 소설에서 묘사합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이 군사력 중에 핵무기가 있는데 이 핵무기를 중국과 러시아가 기초과학기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물리학자들이나 화학자들이 막 그 따분하게 하는 이런 것들로 다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어요. 핵무기 자체를. 네. 여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 재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만 말씀드리는데 물리학자들이 그러니까 전쟁을 바꾸는 거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이론, 그 다음에 물리 법칙을 활용해가지고. 그럴 수 있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요거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핵심적인 거는 이 작가들이 경고하는 거는 미국이 단순히 이제 돈 되는 직업 그 다음에 제조업에 등한시하고 기초과학에 등한시하면 전쟁이나 나라의 향방을 바꿀 수가 있다. 요걸 경고하기 위해서 넣은 건데 굉장히 들을 만한 메시지로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전쟁이 나면 누가 이겨라는 질문에서 바로 떠올리는 거는 야 이게 탱크가 막 밀고 내려오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기초과학에서 천재가 어디 있느냐 누가 천재냐 이런 걸로 이제 이길 수도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리고 우주 IT AI에서 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하. 세 가지 다 중국이 주도권을 지는 걸로 나와요. 네. 우주에서 주도권을 뺏기니까 일단 GPS부터 못 써요. GPS는 다들 휴대폰 가지고 있어서 위치를 알고 이제 지도 앱 쓰잖아요. 그쵸. 근데 모든 군사 무기 거의 이제 GPS가 안 쓰는 데가 없거든요. 그게 무력화되는 순간 미국군이 엄청 무력해집니다. 뭔가 미사일을 쏠 수도 없고 적이 어디 있는지 말할 수도 없고 병력을 파견할 수도 없어요. 그거 말고도 다 걸리는구나. 다 걸리는 거죠. 해킹에서. 요건 해킹이라기보다 아예 위성 자체가. 네. 해킹도 있어요. 해킹 이야기도 했는데 해킹도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미국 빅테크랑 정부랑 많이 갈등을 해서 서로 소 닦고 싶듯이 하고 사이버 안보에서 서로 협력을 안 하니까 그 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중국이 미국의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 전쟁 나면 엄청 무섭다. 이런 게 표시되고 마지막으로 중국이 제조업에서 강국되고 이게 돈을 과학기술이나 IT
그다음에 AI에 투자해가지고 AI 부분에서 중국이 훨씬 앞서는 걸로 나오고 이게 전쟁을 주도하거나 이럴 때 역할을 다 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상 인공지능 무기가 없는데 중국은 인공지능 무기가 있어가지고 미국이 자랑하는 재래식 무기들이 아주 속절없이 떠져요. 막 그 항공모함 같은 것도 막막 터지고 아주 설득력 있게 나와가지고 저는 한번 이제 보면 또 재밌을 건데 이제 자율 무기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우리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크고 이제 멋있는 무기에만 투자를 하다 보면 실제 전쟁이 나면 이게 안 쓰일 수 있다. 이런 경고를 작가들이 내리는 거더라고요. 지도 체제에서 지는 걸로 나와요. 왜 중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압도되는 기술력이 우위를 잃어버렸나? 여기에서는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시진핑이 실각되는 걸로 나와요. 즉 공산당 체제가 아닌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우는 거예요. 여기 소설 속에서 나온 중국은 공산당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지배층이 중국을 재벌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실제로 마윈 같은 사람이 마윈 같은 사람 아니면 뭐 딥시크 대박 뭐 화웨이 데모크라시가 아니고 테크노크라시. 예. 그래서 재벌 기업들이 일종의 그 나라를 운영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대박이다. 돈 많이 버는 애들이 지분율 그러니까 더 높고. 시진핑이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시진핑이 무너진 이후의 세상이라는 그래서 거죠. 중국의 지배자들은 재벌들이고 재벌들은 자기 지분이라든가 매출이 많고 이럴수록 더 발언력이 커지고 그리고 그들이 협의해가지고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한 거라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중국이 미국을 압박을 해가지고 태평양에서 거의 미국을 쫓아내고 온갖 난리를 치는데 이 작가는 완전 멸망의 위기에서 그래도 우승까지 올 수 있는가 이걸 표현한 게 이것도 재밌습니다. 소설에서는 이 전쟁이 언제쯤 나는 걸로 나와요? 소설에서는 타이밍. 정확하게 이야기하니까요. 예, 아닙니다. 아주 근미래를 해서 2020년대, 30년대 사이로 이제 표현됩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네, 이제 이 얘기가 지금 하나하나가 뭐 소설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계속 소름이 돋을 정도로 맞습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예.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이 판세를 그러니까 낙동강 정선에서 예. 인천 상륙작전처럼 이렇게 뭔가 업어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작가들은 생각하는 해결책은 테크 기업들이 나선다. 정부가 못하는 것을 기업이 한다. 어떤 것이 있냐면 중국이 우주를 장악해서 인공위성을 쓸 수가 없게 됐어요. 미국이. 네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괴짜 재벌한테 연락을 합니다. 이 재벌은 우주 관광 상품을 파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아마존에서 여성들만 돌로만 구성된 우주 관광 로켓을 쐈다가 이제 성공적으로 회수를 했는데 그런 우주 관광 비행선을 제조해서 해적선으로 만들어요. 군대나 나사가 아니라 기업이 우주선을 만들어서 중국의 우주 전력과 대체해서 이깁니다. 제프 베조스나 아니면은 일론 머스크가 해야 되는 일이네요. 그쵸. 그런 딱 타입.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그 소설에서는 그 버진 갤럭시라고 영국 쪽인데 그 사람과 좀 비슷하게 나오는데 얼굴 묘사를 좀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말씀하신 제프 베조스나 이제 일론도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사람이 활약을 하고 월마트가 활약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작가들이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소비 시장과 이런 전력을 전쟁이 났을 때 잘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월마트가 무기를 만드는 공장으로 변하는 과정을 좀 보여줍니다. 지금은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이 미래엔 이런 기술이 생기겠다 하면서 월마트에서 3D 프린트를 만들어서 원래는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바구니 이런 거 만드는데 총을 찍어내고 막 무기를 찍어내는 걸로 막 공개하고 두 번째로 이게 미래 전쟁인데 애국심을 좀 강조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와이에서 이제 사람들이 점령돼서 미국 사람들이 중국을 지배를 받게 되는데 네네. 미국인들의 그 정신, 자유로운 정신, 그 다음에 총기가 자율화되지 않습니까? 총기 자율화. 그걸 활용해가지고 이긴다. 사람들이 이제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무장 투쟁을 해서 우리나라 독립군 하듯이 혹은 이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그 이슬람 그 무자히딘 하듯이 이렇게 투쟁을 한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밑에서 사는 게 너무 싫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정말로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숨어서 뭐 이렇게 해야 될 정도면은 중국이 미국 본토까지도 이게 다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하와이에서 그런 활동을 하와이에서 그런 활동을. 하와이를 점령해서 하와이를 점령해서 네. 그리고 미국의 본토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해킹을 전 국민적 단위로 합니다. 해킹을 익명의 그 수백만 명의 해커들이 모여가지고 중국을 공격하는데 중국의 사이버 군대가 익명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숫자의 해커들을 이기지 못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밀리다가 사기업과 개인들의 힘으로 뭔가 전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거를 이야기에 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드론과 무인 무기 체계가 만든 새로운 유령 함대라는 함대, 꾸진 배, 그러니까 막 퇴역한 지 오래된 배들을 재생시켜가지고
중국의 막대한 함대랑 싸워서 이긴다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테크이기 때문에 이제 테크 이야기로 빠지면 이제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로봇과 자율주행이 중요하다. 인공지능 이런 메시지를 좀 담았어요. 로봇과 자율주행. 뭐 지금 사실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관심 갖는 분야가 로봇과 자율주행인데 이게 결국 전쟁에서도 중요하게 무기 체계로서 활용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진짜 소설이긴 한데 흥미진진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한번 꼭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유령 함대. 근데 이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점검해 보면 트럼프가 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지가 역수적으로 되게 너무 잘 이해가 되네요. 저는 트럼프가 이들의 의견을 좀 듣고 지금 행동을 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미국이 패권 전쟁할 때 왜 중국과 미국이 싸우는 소설 이야기를 했는가? 이 소설에서 나온 장면들이나 아니면 거기 메시지를 잘 조합해보면 트럼프의 지금 대중국 전략이라든가 미국의 국가 경영 전략들이 유사한데?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제조업이랑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고 자기 땅으로 가져와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미국이 F-35 전투기든 뭐 모든 비싼 무기들이 중국제 칩이 들어간 순간 다 먹통이 된다. 전쟁하면.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패권을 가져야 된다. 이 트럼프가 뭐 TSMC 공장도 지으라고 하고 우리한테도 이렇게 압력을 가진 것도 이런 맥락일 수도 있고 지금 무기 이야기 잠깐 하자면 미국은 당연히 중국산 무기를 안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쓰거나 아니면 뒤늦게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DJI 드론을 못 쓰니까 대체품을 만들었는데 정작 이 드론의 부품들이 중국산인 거예요. 중국산에서 벗어나가는데 또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가지고 새로 업체들을 찾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좀 요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애국심 이야기가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 애국심 시청자들 대부분이 총기를 집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을 테니까 미국의 총기 사랑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냥 총 가진 사람들한테 이 권리야 이런 걸 좀 묻는데 우리 한국인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 자유랑 자기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 이런 심리가 정말 미국에는 강합니다. 이것들을 좀 더 부채질하고 이게 나중에 돼서 나라를 지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일명 마가라고 하는 지금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마가랑 비슷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선동하고 이제 모으는 방식이 사실은 이런 게 전쟁이 나면 정말 힘을 하나 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설에서는 정부 기관이나 군대가 뭔가 활약을 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이고 기술력이던 재벌이라든가 테크 기업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를 지키는 공헌하는 게 지금 도주에 들어간 일론 머스크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테크 회사들의 수장,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좀 지쳤던 얘기가 있어요. 나 지금 짜증나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벌써부터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 좀 많이 지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어쨌든 테크 기업들이 뭐 나라를 구한다면 걔네들이 거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이와 반대로 그래가지고 이와 반대로 트럼프를 반대하는 미국인들이라든가 좀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미국 시민들은 그래서 트럼프가 테크노크라시를 밀고 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한 재벌이 지배하는 국가를 만드는 거 아니냐. 정부기능 축소하고 이렇게 이제 일론 머스크도 도지 장관으로 하고 하는 게 결국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수록 그 역할을 대기업들이 맡아주고 사실상 대기업들이 지배 체제가 되는 거 아니냐. 좀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미국인들은 실제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이제 말씀드리니까 이제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요 소설에서 러시아랑 중국이 친하게 지내지 않았으면 사실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공격하기 힘들 정도로 나오거든요. 많은 도움을 줘요. 러시아를 중국 편에 두면 안 되니까 우리 편과 가까이 둬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이상한 트럼프의 생각. 지금 요새 동맹국보다 사실상 적국인 러시아한테 너무 잘해주고 있잖아요.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중국 대항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뭔 짓을 했든 좀 용서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테크노크라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혹시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소설뿐만 아니라 이 소설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이 소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트럼프 주변이나 전계에 많기 때문에 지금의 그 미국의 그 트럼프 정책이라는 게 사실 민주주의랑 좀 동떨어진 게 있어요. 몇 가지 소식들 중에 중요한 거 보면 이제 뭐 하버드 대학이나 대학교 지원이 뭐 거기에 좌파가 많아서 이제 지원을 끊는다 막 트럼프가 협박하고 그러거든요. 민주주의 산실이나 미국에서 사실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인데. 서머스 교수님이 경로하셨죠. 예. 그런 것들이 사실 결국에는 이게 중국과의 대전을 준비하는데 나라 자체의 시스템을 바꾸고 싶어하는 의지가 트럼프에 있는 것이고 그 트럼프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게 이 유령함대라는 소설에서 나온 내용이라서 제가 좀 길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유령함대라는 소설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일어나는 일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